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종사자 등 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의 등교 제한 조치 완화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해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2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돌봄의 필요성과 입학 초기 학력 격차 방지를 위해 매일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만 62세부터 69세 사이 어르신은 오는 26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각국 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와 술집과 식당 영업 금지 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체코와 스위스 등에서는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어디서든 쉽게 길고양이를 마주칠 수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서울에 있는 길고양이 숫자가 11만 6천 마리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슬기로운 뱃생활, 오늘은 길고양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을 보호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감염에 취약한 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합니다. 대상자는 약 16만 명입니다. 박능후 1차장은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증 환자로 발전할 위험도 높다며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선제검사에서 처음 확진자 1명이 발견된 이후 지난 14일에서 16일 사이 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 시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에서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요양병원과 데이케어 센터 등 고위험 시설 선제검사로 확대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로 전국 학교의 등교 수업이 전면 확대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학교가 전교생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은 3분의 2 밀집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주 2일에서 4일 등교, 중학교도 1학년을 위주로 등교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또는 주 4회 등교로 확대하고 중고등학교도 3분의 2 이내를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에 착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국민을 향해서도 정부와 함께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 타임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 문화, 여행, 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입니다. 8월의 집회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 할인권 배포를 문화 분야 위주로 오는 2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 위험성이 큰 숙박이나 여행, 외식 분야는 막판의 지원 분야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다시 부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침체한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시 등 4개 분야의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할인권 지원을 한꺼번에 재개하기보다는 방역 관리가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제한을 받아왔던 국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숙박, 여행, 외식 등에 대한 할인권 지급은 향후 방역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소비 할인권과 소비 행사를 연속 개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전격 중단했습니다. 소비 할인 정책이 2달여 만에 재개되면서 박물관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1인 5매까지 최대 3,000원 할인을 받습니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와 현장 구매 때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도 온라인 예매처 8곳을 통해 예매하면 1인당 8,000원을 아끼게 됩니다. 영화는 오는 28일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하면 1인당 6,000원씩 비용이 줄어듭니다. 체육시설은 카드사별 당첨자가 다음 달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강력히 부과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도 8개월째 영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 등 0단계가 적용돼 별도 금액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1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1배럴에 41달러, 1갤런에 97센트입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1갤런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도 7개월 연속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평균값이 1갤런에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유통업계의 공룡이라 불리며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YTN은 이딴 폐점으로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 대형마트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형마트가 몸집 불리기에서 몸집 줄이기로 전략을 바꾼 이유를 알아봅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국민들 모든 폐점 매각 계획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일전 투자 이행하라! 일전 투자 이행하라! 수행! 지난달 21일 마트 직원들이 폐점 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통업계 2위 홈플러스는 4개 지점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롯데마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벌써 8곳이 폐점했고 7곳도 폐점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유통학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형마트 20여 곳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3만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포 한 곳이 문을 닫았을 때 해당 점포와 협력업체 직원 등 900여 명, 주변 상권 400여 명까지 모두 1,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하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영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 34조 원에서 지난해 32조 원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업종과 편의점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무게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더 이상 유통 공룡이란 별명도 무색해진 상황.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쟁 구도에서 온라인 시장을 잡지를 전혀 못했고,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온라인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이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다 골목 상권 보호 취지로 잇따라 나온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2개 가운데 6개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식자재마트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온라인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혜택이 지금 온라인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코로나로 불황이 장기화하는 등 대형마트를 둘러싼 영업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방역당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도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집회 관리도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방역당국의 변경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따라 경찰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집회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지 통보된 집회는 제지 차단할 수밖에 없고 불법 집회 강행 시 해산 조치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2세에서 69세는 일주일 뒤인 26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만 62세 이상 1,058만 명. 백신 접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1951년부터 1958년 출생자인 만 62세에서 69세는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지난 13일 만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백신 유통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연됐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과 접종 후 항체 생성 등 기간을 고려해 대상자들은 올해 안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하러 갈 땐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서 예약한 뒤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뒤 10대 1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돼 질병관리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로 353건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인천 지역 17세 남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사례인 17세 남자의 경우 지난 14일 12시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고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16일 오전에 사망해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기준 이상 반응이 신고된 내용은 유료 접종자 124건, 무료 접종자 229건으로 국소 반응 98건, 알레르기 99건, 발열 79건, 기타 69건이었습니다. 다만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생 한 번 보기 힘들어 신비의 꽃으로 불리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 꽃인데요.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 있는 검은 대나무에 꽃이 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 오죽헌 경내에 있는 동산입니다. 줄기가 검은 대나무, 오죽에 보리 이삭 같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씨앗이 아닌 뿌리로 번식하는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대나무꽃은 60년에서 120년에 단 한 번 핀다는 주기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40대 후반인데 언제 또 볼 수 있겠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가족들끼리 와서 봤는데 이게 또 겸사겸사 같이 핀 거 보니까 기분도 더 좋고 복권도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희귀한 대나무꽃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옛날 일화에는 봉황이 와서 이 꽃을 따먹는다는 이런 일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행운의 꽃이 핀 걸로. 대나무는 꽃을 다 피운 후 대부분 죽지만 그 대신 뿌리에서 새 죽순이 나와 다시 자라게 됩니다. 영양분이 부족할 때 꽃을 피운다는 학설이 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나무에 대한 영양분이 어떻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꽃이 폈을 때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이 꽃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군자의 하나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대나무. 한평생 푸르고 곱게 살다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피운 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50개 주의 절반이 넘는 29개 주에서 환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6만 9천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29일 7만 1,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콜로라도와 인디애나,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 중부 지역 10개 주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We have to stay the course. We're at a critical point in the battle against this virus. CNN이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일주일간 환자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감소한 곳은 미주리와 버몬트주 두 곳에 그쳤고 나머지 48개 주는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9개 주는 10% 이상 증가했고 플로리다와 코네티컷주는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또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5만 5천여 명으로 집계돼 3만 명대로 감소했던 9월 중순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환자의 급증은 의료진과 시설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는 공원을 활용해 응급 야전병원을 개설하고 전직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 경험자들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Many of our ICUs are strained, and every region of our state has one or more hospitals reporting current and imminent staff shortages. 하지만 일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며 확산 억제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노스다코다 더그 버검 주지사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지만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새로운 의무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 책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미국의 800만 명의 감염자와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불러온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학 고문이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는 트윗글을 올렸다가 트위터에게 삭제당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의학 고문이자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일원인 스콧 애틀러스 박사는 현지 시간 17일 올린 트위터에서 마스크가 효과가 있냐고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애틀러스 박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왜곡하는 일련의 설명을 제시한 뒤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입니다. 트위터는 애틀러스 박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CNN은 애틀러스 박사의 메시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린 지침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주말 동안 3개 주에서 강행군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를 집중 공략했는데 캠프 안에서는 자만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위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호프 힉스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네바다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곳인데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도 유세를 벌였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강력한 코로나 대응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휘트머 주지사를 공격했습니다. You got to get your governor to open up your state, okay? 트럼프 지지자들이 외친 그녀를 가두라는 구호는 4년 전 이메일 스캔들에 휘말린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쓰던 것입니다. 최근 납치 음모의 표적이 됐던 휘트머 주지사는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가 자신과 공무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에 유의하며 대조를 이루는 유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특정 지지층이 아닌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m running as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No red states, no blue states, just the United States. 바이든 캠프는 여론조사의 우위에 안주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며 내부의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4년 전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노년 측의 지지가 이번에는 상당 부분 바이든 후보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두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은 오는 22일 밤에 열립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년층 유권자들의 지지율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존 바이든 후보에 뒤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65세 이상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7%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거꾸로 바이든 후보의 10%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이래 4차례 대선에서 고령층 유권자가 모두 공화당 지지로 쏠렸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년층 지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격전지가 대부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주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메인주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평균 15%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12%포인트가 민주당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승리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도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약 8%포인트가 민주당 후보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 유권자가 등을 돌린 것은 코로나19의 가장 취약한 연령층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두 후보의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는 22일 밤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선 TV 토론위원회 측은 지난달 말 1차 TV 토론이 끼어들기와 상호 비방으로 사상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뒤 토론 규칙 변경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각국 정부마다 야간 통행과 술집 영업을 금지하는 등 다시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강화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거세지는 등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파리를 비롯한 9개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첫날. 평소 같으면 인파로 붐볐을 샹젤리제 거리 등 도심 번화가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Je pense que c'est une mesure drastique mais qui était nécessaire et je pense qu'on est nombreux à le penser. J'ai beaucoup d'amis qui pensent comme moi. 파리 시내 식당들도 저녁 9시 전에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이탈리아도 밤 10시 이후 통행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최소 4주간 술집과 식당에 영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15인 이상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Nous devons freiner maintenant la propagation du virus. Ceci est dans l'intérêt de notre santé, mais également dans celui de notre économie. Chaque jour compte. 유럽 정부마다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자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체코와 스위스 등에서 수백 명이 모여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리 등 대도시에서도 통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리는 등 저항이 속출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일본 국민 절반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가 해양 방류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 68%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비하면 이번 조사 결과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보인 응답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후쿠시마 등 지역 주민들과 국민 여론의 반대 속에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관계 강요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할 전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국 매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사고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권위 있는 과학적 평가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의 전문가단을 초청해 전면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사회와 더욱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11만 6천 마리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집 앞 골목이나 동네 공터 등 길고양이들을 어느 곳에서나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길고양이를 마주하면서 생긴 여러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길고양이들은 보통 그 경계심이 많아서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끔씩은 이제 밥을 달라고 뭐 애교를 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먼저 다가오는 고양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걸 흔히 집사로 간택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 네. 자, 길고양이에게 이렇게 간택을 당해서 내가 집사가 되기로 자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 고양이들과 달리 요즘 고양이들은 사람한테 친근하게 구는 경향이 강해요. 예전에는 네. 사람을 피하고 멀리해야 생존율이 높아졌는데 학습을 통해서 요즘은 음식을 구걸해야만 그런 애들이 오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사실은 사람한테 친근하게 굴고 오히려 예. 따라오고 밥 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애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우선 알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냥이를 집에 들인다고 했을 때 왜 길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애를 집에서 가둬서 키우느냐 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것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길냥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삶의 대부분을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음식을 구걸하고 사냥을 하고 네. 실제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길냥이들의 평균 수명은 4년이 채 안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거밖에 안 되군요. 네, 대부분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해서 오래 생존을 하지 못해요. 근데 실내로 들이면은요, 대부분 15년에서 20년까지 안락한 생존을 보장받으며 맛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으며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길냥이를 만약에 실내에 들이셨다면요, 굉장히 빠르게 중성화술을 해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성화술 역시 간혹 생기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의 본능을 왜 제한하냐 이런 지극히 사람적인 사고를 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사람과 달리 생존 본능이나 번식에 대한 욕구는요, 신이 인간에게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 애틋한 감정, 아니면 쾌락이라는 감정을 줬는데 반면에 동물들에게는요,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을 줬어요. 바꿔 말하면은 발정, 어떤 암내를 맞는다거나 발정이 났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괴롭고 불안한 거예요. 이 괴롭고 불안함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미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들여가지고 나는 수술 안 하고 그냥 키울 테 하려고 했다고요. 얘가 실제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보면은요, 바로 수술시키러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성화술을 빠르게 해야 다시 나가려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길냥이들이 실내 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들이셨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나 납치된 것 같아, 아무래도 나 이상한 사람한테 납치된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괴로워하고 이런다 그러면 걔는 다시 그 자리에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실내 생활에 들어와서 야, 나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음식도 좋고 여기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 뭐 이거 호텔 아니야, 내가 왜 밖을 나가야 되지, 이런 애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생각들을 애들이 해요. 좀 지나면은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행복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충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고양이들은 길거리 생활하면서 많은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요. 벼룩이라든가 오미라든가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을 포함해서 회충, 요충, 십이장충 같은 내부 기생충도 충분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충과 예방접종 필수로 한 다음 들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밖에서 지내던 길고양이가 실내에서 잘 적응하는지 한 일주일 정도 관찰한 다음에 중성화 수술이나 혹은 뭐 구충제 이런 약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장난감이나 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길냥이들이 좀 더 집안에서 편하게 적응이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길냥이를 집안에 들이셨으면 편하게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요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깥의 환경을 그대로 집안에 구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길냥이의 생활을 보면은요, 사냥을 하러 다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로 쉬고, 나무 둥치에다 스크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모래에 배변 활동을 하고, 이게 바로 길냥이들의 사이클이거든요. 요거를 실내에 구현해 주신다 그러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높다란 캣타워를 하나 놔주시면 거기서 주로 쉬게 되고요. 캣타워를요? 그렇죠. 그다음 화장실에는 부드러운 고양이용 모래를 깔아줘서 거기서 배변 활동을 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큰 스크래치 포스트나 스크래치 패드, 고양이 발톱을 긁는 도구 중에 큰 걸 사셔가지고 나무를 구현한 큰 걸 사셔서 발톱을 거기서 긁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 집안에서 항상 숨숨집이나 상자들을 마련해서 처음 적응할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안심을 하게 해주시는 것과요. 사냥 본능을 충족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항상 밖에서 사냥을 하고 다녔잖아요. 실내에서 여러 가지 뭐 오뎅꽃이나 아니면은 낚싯대 같은 걸 사용해서 사냥놀이를 해주면은요, 고양이가 사냥 본능이 축적되면서 생길 수 있는, 혹시라도 사냥 본능의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공격성도 미리 예방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주인과의 정신적인 교감에서 훨씬 더 신뢰감도 쌓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 집에만 가봐도 거기 보면 다 낚싯대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어줘도 고양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프로지사와 아마추어 지사 차이는 장난감이 얼마큼 있느냐, 장난감 창고가 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길고양이를 집에 들여서 키우기 위한 그 실내 적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성묘, 다 큰 고양이에게 간택을 당해서 내가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좀 지나가다가 그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서 내가 주워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도 절대로 함부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양줍이라고 하는 행동인데요. 고양이를 줍는다, 양줍이라는데,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양줍을 해서 많이들 오세요, 구조했다고.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은요, 이게 구조가 아니고 납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전까지도 어미가 돌보던 애인데, 왜냐하면 털도 뽀송뽀송하고 살도 하나도 안 말랐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 이런 애들 대부분 이제 납치를 해오신 경우가 되거든요.
보통 발견하고 한참 지켜봐도 어미가 안 나타났어 이러시는데 어미가 한 마리 한 마리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고양이를 두고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어미가 있나 없나 지켜보는데 어미는 문제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야 못 나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콩닥콩닥하면서. 예. 그런 경우 그냥 데리고 온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외진 곳에서 발견했다 그러시는 경우는요. 그 외진 곳 자체가 애들의 보금자리인 거죠. 거기다가 새끼들을 놓고 어미는 단독 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냥을 나간 거죠. 네. 그래서 하루 두세 차례 정도 젖만 주고 대부분의 생활을 사냥하면서 보내요. 이 과정에서 주워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역시 구조라기보다는 양줍에 해당하고요. 실제 구조를 했다고 치면은요. 만약에 구조든 양줍이든 손으로 짚는 순간에 반드시 내가 이 아이는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양줍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이게 꼭 기억해 냄새가 주시면 묻어서 좋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일단은 고양이를 집어서 데리고 오면은요. 네. 얘가 아파서 데려오셨든 건강한 데 데리고 오셨든 얘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원의 냄새가 묻고 사람의 냄새가 묻잖아요. 그럼 어미 고양이가 얘를 못 알아봐요. 제자리를 갖다 놔도 얘가 자기 새끼라는 걸 냄새로 인지하는데 이미 다른 냄새들이 섞여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굴을 보고 알아보고 뭐 혈흔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지만 그건 특히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예. 동물의 세계에선 자신의 페로몬이 묻은 애들만 가족이라고 인정한 애들만 가족인 건데 그 페로몬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래서 얘가 생존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짚는 순간에 나는 얘를 키워야겠다 이 마음으로 예. 집어야지 안 그러면은 모든 양줍은 결국은 납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키워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입장에선 이게 구조이지만 고양이 입장에선 가족과의 생리별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경우에 양줍이든 상관없이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 저는 구조라고 인정합니다. 아, 안락한 그렇군요. 집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을 그렇죠. 진다면요. 책임을 안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이제. 자, 그러면 한참 관찰을 해도 어미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새끼 고양이를 구조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구조를 했다 그러면은 생후 30일까지 살리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해야 됩니다. 사실 한 50%의 고양이가 생후 30일까지 못 살고 집에서 사망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젖과 인공포유를 실시하는 초유관의 영양학적 차이 때문에 못 버티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30일까지만 살린다 그러면은 스스로 일어서서 이유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은 얼추 살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양줍할 당시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 애들이 이제 젖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체온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헤어드라이를 통해서 충분하게 몸을 말려주시고 체온을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전기요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몸을 데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체온을 올려주신 이후에 아픈 데가 있다면 치료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셔야죠. 예. 시중에 보시면은 고양이용 초유를 팔아요. 우유가 아니고 초유를 팔고요. 그거를 동물용 조그만 젖병에 담아서 3-4시간 간격으로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이셔야 돼요. 중요한 건 3-4시간 간격이라는 얘기고요. 이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젖 먹이는 작업을 생후 30일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생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변 작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배변 활동을 못해요. 똥오줌을 못 싸거든요. 보통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미가 혀로 핥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고양이를 주웠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혀로 핥아서 처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물티슈를 사용하는데 물티슈나 꺼지에 물을 묻힌 부드러운 수건으로 항문 주변과 생식기 주변을 톡톡톡 두드려서 배변 활동을 역시 하루에 3-4차례 정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키우다가 30일이 넘어가면 일어서서 이유식을 먹을 수 있고 이때부터는 한 생명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생후 50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구충과 예방 접종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3-4시간마다 뭐 밥을 먹이고 또 이제 배변도 유도해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를 키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밖에서 생활하는 길냥이들이 정말 사는 게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다가오는 겨울에 우리가 길고양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적절할까요? 일단 날이 춥다고 해서 길고양이들이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온에서 이미 적응을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애들이 얼어 죽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하게 챙겨주셔야 될 거는 물과 밥입니다. 즉 물과 밥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챙겨주기 시작한다면요. 고양이들의 단기 기억 능력은요. 자기 생존과 직결되는 아니면 자신의 관심 분야는 사람보다 뛰어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와 그 시간을 기억했다가 귀신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밥 달라고요. 그래서 밥과 물만 잘 챙겨주시면 얘들은 충분히 겨울을 잘 날 수 있고요. 특히 물이 중요한데요. 겨울에는 물을 획득할 때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물이 얼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지 바른 곳,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지하주차장이나 한겨울에도 물이 안 어는 장소를 발견하셨다 그러면요. 거기에다
물을 주시고 그런 장소가 만약 내 주변에 없다 그러시면요. 핫팩 있잖아요. 네. 핫팩 하나를 잘 흔들어서 물그릇 밑에다 넣어두시면은요. 물이 밤새 안 얼고 잘 유지가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물과 밥만 잘 챙겨주셔도 충분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겨울집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엔 많이들 설치해 주시는데 뭐 스티로볼 박스에 구멍 하나만 뚫어도 돼요. 그리고 그 동네 구석이나 집 주변에다 놓으시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고요. 그 근처에 물과 밥을 주시면 애들이 거기를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요. 정말 저렴한 가격. 뭐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4-5잔 가격이면요. 네. 굉장히 좋은 겨울집을 여기 구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고양이 한두 마리가 한겨울을 굉장히 따뜻하게 날 수 있어요. 고양이 콘도를 사주시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동네 구석에 겨울집을 놔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단 동네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겨울집을 설치해 주시고 밥을 그 자리에 놔주실 때는요. 밥자리와 겨울집 주변을 항상 청소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겨울집에도 반드시 이것은 제가 관리하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겨울집입니다. 주변은 제가 항상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제가 치우겠습니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의 문구를 남겨서 동네 주민과의 만찰을 피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있으면은요. 아마 11월 달부터 시즌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대용량 핫팩들을 팔기 시작해요. 군인용 핫팩, 뭐 군대에 맞아요. 보낼 핫팩 해가지고 한 부착형도 박스에 얼마에서 있고요. 네. 굉장히 저렴하게 핫팩들을 팔고 있는데 저렴하게 나올 때 한 박스 정도 구비해 두셨다가 뭐 주머니에 몇 개씩 아니면 차에 몇 개씩 들고 다니시다가 겨울에 집에 가실 때 혹시 길에 길냥이들 쪼르르 앉아있는데 보시면요. 한두 개씩 풀어서 놔주시면요. 정말 좀 이따 내려가 보세요. 길냥이들이 내 발을 꽁꽁 내 발을요. 그 조그만 핫팩에 다 올리고 요러고 밤새 앉아있어요. 눈 이렇게 감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밤새 아마 핫팩 놓으신 분 밤새 고마워할 거예요. 진짜로. 꿈도 좋은 꿈 꾸실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고양이 보시면 핫팩 하나 던져주시면은요. 진짜 재미있는 일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도 길냥이 우리가 뭐 겨울철 길냥이로 해서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캣맘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오늘 알려주셨네요. 뭐 핫팩 제조 공장에도 유용하지 않나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얼마나 그 동물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네.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었는데 자 길고양이가 귀엽고 가여워서 일단 데려왔다가 결국엔 또 다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책임질 수 없다면 사료나 물을 이제 주기적으로 주는 정도로 보살펴 주는 것도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보다 빨리 충전되고 출력이 높은 전지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 강병우 성균관대 윤원섭 교수 연구팀은 6분 안에 90%까지 충전되고 18초 만에 에너지의 54%를 방출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배터리가 충전되거나 방전될 때 배터리 입자를 특정 상태로 유도한 결과 입자의 이동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현상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지렁이 몸속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더 작은 형태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국대 안윤주 교수 연구팀은 지렁이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에 3주 동안 노출한 결과 지렁이의 분변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이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활 속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게 쪼개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 생물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임신 20주 이후의 임신부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태아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이 같은 경고사항을 해당 약의 복약 설명서에 추가하도록 했다고 헬스데이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셀레콕시브, 아스피린이 포함되는데 81mg의 저용량 아스피린은 이번 FDA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임신 20주 이후 복용할 경우 태아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수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양수 과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과학 보도를 돕기 위해 과학기술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자문단에는 뇌과학과 치매, 수소연료전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분야별 연구자 7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스트는 과학기술자문단이 과학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정확한 과학 보도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분자 전해질 연구를 이제 1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란 단어가 항상 들어갔어요. 잘 퍼졌나?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닐까? 세상에 성공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뇌를 분석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인데 계속 서바이브 하네. 네, 얘가 제일 잘 나왔던 거예요. 연구는, 과학은 들이는 시간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딜런 메달은 미국 물리학회가 촉망받는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오늘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딜런 메달을 수상한 고분자 화학자 강문정 교수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